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방산기업 안두릴 기업 분석입니다. 안두릴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 자료인데요. 비상장 기업이라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 분석을 위한 자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인 도지직에 오르고 나서 2주쯤 흘렀을 때 중국의 어느 군집 비행 기술을 자랑하는 영상을 보고는 그 와중에 어떤 바보들은 여전히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싶었습니다. 휴머노이드와 드론은 미래에 언젠가 전쟁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1년 전부터는 우크라이나에서 DIY 드론으로 사람을 넘어 탱크까지 잡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Russian tanks that cost over $1 million are being taken out by cheap consumer-style drones. Like this one that cost a few $100s. Since the Ukrainian counteroffensive began, military analysts say there'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Ukraine's use of FPV, or first-person view, drones, with most Ukrainian battalions using these drones to execute kamikaze-style attacks on Russian tanks, troop positions, and other large-scale weapons. The aim is twofold: to make the military less dependent on weapons from Western countries, and to operate cheaply. The Wall Street Journal collected dozens of attack videos from Ukrainian drone teams and spoke to analysts from Jane's Intelligence to break down how these attacks were executed. 특히 F-35는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엄청난 수준이었지만 퇴역할 때까지 2트릴리언에 가까운 운용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마침 F-35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이 해제되며 기존 방산업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제된 기밀을 보면 항공기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유지보수 비용도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며 공급망도 더 복잡하고 성능 면에서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꼬집은 표현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침공이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는 모든 군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정교한 무기, 실전 경험이 많은 특수부대와 용병, 더 많은 예비군과 더 많은 탄약, 더 진보한 장갑차와 전차, 공군 역량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죠. 우크라이나 본토 어디를 목표하더라도 대규모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초기 작전에 이런 모든 이점들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고 며칠 내로 빠르게 기동하여서 도시를 점령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지상 침공을 실행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수부대는 24시간 이내에 키이우를 장악함과 벨로루시에 있던 기갑부대가 2월 26일 토요일까지 키이우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거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군이 2월 24일 몇 시간 동안 호스토멜 공항을 점유하면서 전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패색이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길 택했고 키이우의 동쪽 도시에서 저항이 일면서 이것이 합쳐지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뺏는데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여기서 크게 바꿨던 건 두 가지가 컸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시작과 동시에 순항미사일 100여 기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통신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눈과 귀가 막힌 모양이 됐지만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봤던 건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장난감처럼 여겼죠. 우크라이나군은 결혼식을 녹화하는 데 주로 쓰이던 DJI 매빅 드론을 통해서 정보와 감시, 정찰 작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300 내지는 $500로 값싸게 구매해서 적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 부족한 정보 자산을 크게 보완했습니다. 또한 포와 포탄이 부족해지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정찰 드론을 넘어 자폭용으로도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하고 혁신적이어서 도입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입니다. DJI 매빅은 수류탄을 부착하고 박격포탄을 매달아 떨어뜨리며 싸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여단 작전 지휘 체계는 이랬습니다. 우선 감시 및 정찰 임무로 어떤 타깃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드론을 할당할 것인지를 정하고 띄우게 됩니다. 정찰용 장거리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가 맡아서 이를 조정하게 되죠. 그리고 지점이 정해지게 되면 단거리 드론 부대가 정확한 위치를 찍기 위해 DJI 매빅 같은 단거리 드론을 띄우게 됩니다. 최전방에 있는 적 보병 부대의 차량, 포병 같은 타겟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고 여단본부에서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타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격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포대로 할 수도, 공군으로 할 수도, 드론으로 자폭을 하거나
드론으로 수류탄 혹은 박격포를 떨어뜨려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관장하는 안전한 지역에서 드론 부대가 직접 VR을 끼고 정교하게 자폭시키는 드론을 보내거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에 비싼 장비들을 폭파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수차례에 걸쳐 드론을 보내 목표한 타겟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미 편제 수준에서 생각보다 드론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에 특화된 부대가 아닐지라도 모든 부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정찰하고 자폭하는 등 부대원을 끼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격이 있었던 지역을 표시한 값입니다. 주황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스팟이고 푸른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스팟입니다. 전방에서는 셀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이 나오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교훈 삼아 장거리 드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후방에 있는 주요 통신시설, 발전시설, 수도시설 등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의 일을 벌이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쓰이는 무인 항공 시스템인 UAS를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재물 배달입니다. 폭발물 투하 또는 자폭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적의 위치를 정찰하거나 공격 지점을 확인하거나 포병이 공격을 위해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찰이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해 공작입니다. 공항 등의 주요 시설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고 네 번째는 해킹이죠. 드론을 통해 해킹하거나 각종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만큼 모든 영역에서 드론이 쓰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젤렌스키와 머스크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가이자 유튜버인 세르히 스테르넨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탄 굶주림, 쉘 헝거라는 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워낙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전선 여단급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포탄 11발만 보급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스테르넨코는 원래도 강조했던 드론의 잠재력이 전방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테르넨코가 전방으로 가서 보게 된 것은 포탄 배급이 줄어들면서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을 포탄 대신 쓰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러시아 장비의 90%가 드론에 의해서 파괴될 만큼 생각보다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테르넨코는 드론이 32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이고 포탄이 3200불 정도이니 포탄 대신 드론을 대규모로 생산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3년 12월 19일 이런 충고를 받아들여 2024년에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 물자로서 이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고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는 연간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400km가 넘는 깊숙한 러시아 본토의 전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드론과 함정을 부수기 위한 해상 드론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함선을 파괴하고 해상 헬리콥터를 공격하는 데도 성공하기에 이르고 있죠. 이에 러시아도 이란의 샤헤드 136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드론 대 드론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발전하듯이 드론이 발전하자 드론을 방어하는 카운터 드론의 장비들도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이유였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드론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입증됐죠. 그 비결은 바로 전자전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전자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의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는 식으로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방에서 작전 중일 때 컨트롤하는 드론 부대와의 주파수를 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되거나 영상으로 보면서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전자전 시스템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제 이는 전방에서 매우 기본이 됐습니다. 보병 수준에서는 소형 전자전 장비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드론 방어용 소총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드론 자체는 움직일 수 있지만 눈을 가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종사와 통신하지 않고도 제밍 지역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정해진 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AI가 탑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론에 탑재된 AI 시스템은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중요 목표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바꿨던 건 사용자가 VR 헤드셋 같은 것을 끼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1인칭 드론이었습니다만 전자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AI가 필수가 된 것입니다. 안두릴은 서부 세계의 불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두릴이란 이름은 누가 지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팔란티어, 말라, 안두릴은 모두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이 영감은 모두 피터 틸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인물이 여기서 더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두릴의 속을 파헤쳐보면 안두릴의 실행력은 팔머러키에서 나오지만 두 번째, 이 판의 설계자는 트레이 스티븐스입니다.
트레이 스티븐스는 팔머러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미군의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미군이 현재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까지 개발하면서 마하 1, 마하 10의 경쟁을 하고 스텔스 경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군사기술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먼저였지만 스티븐스는 미래의 전쟁이 AI와 기계가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만 해도 과거에는 미군이 최고의 테크 인재를 먼저 유치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폰 노이만 같은 최고의 인재는 군대의 여러 부서에서 자신의 능력을 남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오늘날 최고의 기술자는 구글과 메타에서 일하고 있고 스티븐스는 이를 두고 최고의 인재가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둘은 팀을 키우기 위해 팀원을 모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서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링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심플을 CEO로 데려왔고 전직 공수부대원이자 오클러스의 직원이던 조셉 첸과 팔란티어와 미스릴 캐피탈, 피터 트리 만든 캐피탈 중에 하나였죠. 이에 일했던 맷 그림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5명의 공동 창업자가 탄생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안두릴은 다른 방산기업과 다른 점도 차세대로 불리는 것도 모두 레티스 OS가 핵심입니다. 트레이 스티븐스가 말했던 소프트웨어와 AI 주도의 방사는 레티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특수전에 쓰는 모든 하드웨어들이 유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미래의 방산업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티스는 안두릴 제품의 중심이자 안두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센서와 드론, 현장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고 컴퓨터, 태블릿, VR 헤드셋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호환시켰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건 타 방산업체들과 달리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쉽게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처음부터 호환성의 목표를 두고 설계됐습니다. AI를 통해 계획부터 실행까지는 자동화하는 커맨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찰 자산이 적을 식별하게 되면 바로 레티스에 이해되게 되고 추적할 것인지 해킹할 것인지 혹은 전자적으로 무력화할 것인지 물리적으로 파괴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찰과 공격 자산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도 몇 초 안에 이뤄지죠. 결과적으로 군사작전의 지휘 통제 체계를 AI가 함께하는 구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뇌 위에서 수많은 근육들을 붙였습니다. 지능을 갖게 되니 제품 하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단위의 성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산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제품군을 키우고 레티스 OS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의 첫 번째 제품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배치했던 센트리 타워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2년까지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남부 국경의 30%가 안두릴의 자율감시 타워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및 교권보호국 말고도 미 해병대가 구매하거나 영국 내무부가 도버 해협의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에 맞게 표준형과 장거리 감지형, 추운 날씨용, 해상 서비스용 등 4가지 제품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정찰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센서들을 추가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제품들도 있지만 M&A를 통해서 중소형 방산 스타트업들을 인수한 뒤 OS와 통합시키는 식으로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면서 적외선 탐지가 가능한 위스비 대표적이죠. 전술 차량이나 지상, 감시탑, 선박 등 여기저기에 붙이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찰 및 공격용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도 크게 늘렸습니다. 호환성을 강조했던 안두릴이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전술적으로 개인이 소지하거나 헬리콥터, 전술 차량,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스트나 알티우스, 볼트, 바라쿠다나 퓨리가 대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미래의 전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제품들이 많았죠. 여기 고스트는 서류 가방 정도의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도구 없이도 2분 이내에 한 명의 작업자가 조립하여서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정찰 자산 UAS입니다. 두 번째로 알티우스는 올인원이라고 볼 수 있죠. 훨씬 더 다양한 작전에 쓰는 UAS입니다. 특히 안두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페트롤을 시키는 것처럼 뚜렷한 목표 없이도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채공 기능, 로이터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티우스가 대표적인 다목적 채공형 탄약입니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고 장거리 정보 수집이나 타겟팅, 목표물 제거, 적의 통신을 해킹하거나 통신 중계기로서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볼트도 사람이 메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도구 없이도 5분 이내에 한 명의 작업자가 조립하고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UAS입니다. 바라쿠다는 훨씬 더 전술적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자율비행체입니다.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목표로 설계된 제품이며 지상 발사는 물론 주로 공군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이나 폭격기에도 배치할 수 있고 F-15, F-18, F-16, 아파치와 바이퍼 헬리콥터에도 탑재할 수 있으며
팔레트 형태로 싣고 가다가 대량으로 발사하는 폭격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퓨리는 하이 퍼포먼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룹5의 대형 자율 비행체입니다. 미 공군은 F-35를 이어서 6세대 전투기가 될 차세대 항공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PCA와 CCA의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CA는 F-16이나 F-35처럼 사람이 탑재하여서 조종하는 고성능 전투기라면 CCA는 무인 자율비행체입니다. CCA의 개발 1차로 꼽혔던 두 기업이 있는데 바로 안드릴과 MQ-9 리퍼 제조사로 유명한 제너럴 아토믹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자율비행체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대드론 체계입니다. 펄사나 렌빌, 로드러너가 대표적인 제품이고 안드릴도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에 전해드린 팔머러키 인터뷰에서 들으셨을 수 있는 것처럼 럭키는 중국과 대만 전쟁에서 중국이 대만을 이기지 못할 수준의 대드론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펄사는 구매 이후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바로 전자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상 차량에 통합 가능한 펄사 V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펄사 A 버전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전 임무에 쓸 수 있고 적의 전자장치인 레이더나 통신장치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으며 각종 무인 지상 해상 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고 작전 범위 내의 적 장비나 무기의 신호를 잡아 위치를 파악하고 GPS를 방해하면서 아군의 전자 시스템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엔빌은 적의 드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뒤에 찾아서 파괴하는 데 쓰이는 드론입니다. 미군은 UAS를 크기와 임무 수행 능력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의 드론이 전장을 동시에 누비는 옵션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룹 1부터 그룹 5를 모두 커버하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위협 발생 빈도와 위협 크기에 맞는 매칭되는 옵션이 현장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엔빌은 그 중에 그룹 1과 2의 UAS를 무력화시키는 옵션입니다. 로드러너는 엔빌보다 더 큰 그룹을 파괴하기 위한 자율비행체입니다. 로드러너의 특징은 재사용이 가능한 고폭발, 수직 이착륙기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전투 현장에서 타겟이 보이게 되면 하나의 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설계되었습니다. 타겟이 로드러너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거나 여러 로드러너가 발사된 뒤 하나가 무력화된 경우 나머지 로드러너들은 모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중작전을 위한 자율 수중 차량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브는 연안 및 심해 조사, 기뢰 탐지나 감시 및 정찰용 자율 수중 차량입니다. 원래 잠수정은 특수배에 싣고 가서 다시 물에 잠수시키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비쌌지만 다이브 제품군은 부두에 두었다가 바로 진수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30분 가까운 영상 자료는 네프콘을 통해서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안드릴의 근육들로서 두뇌인 레티스에 각자 모두 데이터를 주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2022년에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흐름은 전장에서 가장 크고 강한 무기 한 개를 여러 명이 관리하던 체계에서 AI를 통해 사람 한 명이 다수의 자율 로봇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레티스 OS 위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생하고 있는 홀로렌즈로 유명한 IVAS 프로젝트에 안드릴의 레티스 OS가 파트너사로 급하게 합류했던 것, 오픈AI가 GPT 시리즈를 레티스 OS에 통합하려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팔란티어와 안드릴이 미래의 국방용 AI를 호환 가능하게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소식, 스페이스X와 오픈AI, 팔란티어, 안드릴, 사로닉, 스케일 AI가 힘을 합쳐서 국방부의 계약 입찰을 따내기 위해 AI 컨소시엄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 차관으로 안드릴의 설계자였던 트레이 스티븐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의 세계에 불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2025년의 하반기를 주도할 엔비디아의 GB300과 B300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모건 스탠리 공급망 체크에 따라 엔비디아와 에이식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휴머노이드와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을 담았는데요. 로보틱스 업계에서 본 테슬라 옵티머스, 거대 모델의 힘과 생성형 AI 시대의 AWS에 대한 자료입니다. 데이터 그래비티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AI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안드릴 기업 분석 1편이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방산 기업 안드릴 기업 분석 1편으로서 오클러스를 창업했던 팔머러키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전쟁과 현재 미국 방산업체들의 문제, 안드릴의 핵심은 레티스 OS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국의 차세대 방산 기업 안드릴 기업 분석 2편입니다. 안드릴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